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무의식적인 편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AI 에이드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할 때에 어떠한 관점에서의 철학과 그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제 첫 강의여서 그에 이은 두 번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시는데요. 어쨌든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되어지거나 만들어지는 어떤 가치관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가치관이 우리 학생들 또는 나에게 또는 교육 공동체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편향이라는 건 혹시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만들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AI 이후 학교 체육 연구에는 AI나 디지털을 활용한 체육 수업이 그 전에 다른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수업보다 더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는 생각들이 혹시 무의식적인 편향이 하나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도앤도운트인데 요 5가지가 도운트라고 봤어요. 근데 요 5가지 문장이 도운트여야 되는 문장들인지 한번 봐주세요. 다 좋은 말인데 두 같은데 잘못 기억하시나요? 모든 학생을 주도로 키우는 게 지금 핵심 이슈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학생 나침반 나왔고 이런 책들도 그래서 쓰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책이 최근에 나온 가장 적절한 책인데 꼭 한번 보세요. 이 책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교사 주도성이 2025년에 나왔다고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주도적인 리더가 될까요,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빌 게이츠가 될까요? 어느 좀 제가 어떤 학교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지역이 그 학교가 디지털 선도 학교이긴 한데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모든 선생님들이 가기 원하지 않는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웃어요. 그 학교 애들은 리더 될 생각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특목고도 근무해봤거든요. 거긴 리더 될 생각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모든 학생을 주도적으로 만들기라고 하는 거에 주도적인 학생을 만들었으면 교육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학 교육에서 너무나 많은 실패를 우리는 양성해야만 해요. 그래서 일부 교육학자들 중에 주도적인 학생의 특징은 유연성과 적응력이 큰 관점이래요. 그래서 유연성과 적응력은 어떤 뜻이냐면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거에 내가 빨리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 교육에서 키우고자 하고 하는 그 목표가 주도성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주도적이지 못한 학생으로 이미 학교를 졸업할 거기 때문에 주도적인 것보다 교육의 목적이 교육적으로 적응성이 높은 학생을 키우는 거라고 얘기를 이미 서구에서도 학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뭐 하지 못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밖에 누군가 무엇을 변화를 줬을 때 그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지라고 반응하는 것을 우수한 학생의 전형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학생을 대하는 관점이나 교사 방법에서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티팩이라고 하는 건
맨 위에 있는 테크놀리컬 날리지 기술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가 PCK를 이야기한 슐만의 내용보다 최근의 교사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부 문서에도 나왔어요. 이제 학교로 이미 많이 나오지 않는데 가끔 나왔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티펙 모델이 교사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 건 최근에 서구나 우리나라 연구들 중에 CK 내용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 PCK를 갖기가 어려워요. 기본 기초 지식에 대한 방대한 학습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교과에서 기초적인 운동기술의 풍부한 학습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사에게. 결국은 사고하는 힘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근대 교육 이후로 사고하는 힘이 교육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다. 사고하는 힘을 크게 하는 것. 지금 개념 기반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비판적 사고력 또는 사고하는 힘 이거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갖춰야 될 게 티팩이 아니고요. 교사가 갖춰야 될 거는 사고하는 힘을, 학생의 사고하는 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전문성이 초점이 티팩이 전문성이 아니에요. 그 방향하는 티팩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메타인지에서는 세계적인 학자죠. 이분 쓰신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너무 세계적인 학자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셨고, 이분이 책에 참 요 문장, 메타인지를 키우는 과정이 바로 배움의 과정이에요. 맞죠? 저기 수업 끝날 때 얘들아 오늘 배운 거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배운 상황으로부터 내가 나와서 그 상황을 조명해서 그 수업의 내용을 반추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 질문법 중에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죠. 우리 많이 하죠. 얘들아 우리 이거 오늘 전수량을 이거 왜 배우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런 방식이 대학 입시를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사고는 이 메타인지를 활성화하는 그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메타인지를 강화하는 것, 책 수업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교섭이 되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거기에 테크놀리컬 날리지를 어제 우리 주로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보를 줄 거냐, 결국 메타인지를 활성화하는 형태로의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너무 이런 단어 듣고 있죠. 그쵸? 우리는 이럴 거라고. 이거 구글의 유명한 네트워킹 그림이에요. 이 그림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AI를 친구로 섞는다. 집에서 컴퓨터랑.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큰 충격적인 기사들이죠.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 이석이 소개해준 재미나이랑 어제 3시간이나 집에서 얘기했네. 야, 얘 내가 질문하는 거 다 알아? 교장 선생님 지금 재미나이 12%가 지금 챗GPT 비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재미나이 12% 그 유료 버전 하시면 멀티모달이 완전히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요. 꼭 그걸로 좀 다시 해보세요. 그래? 그거 한 달에 27,000원뿐이 안 되니까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 지식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 그러면 내년도 2월달 교육과정 운영 계획회 내가 그걸로 계획 짜달라면 내가 다 짜주나? 예, 다 짜줍니다. 내용만 잘 넣으시면요 정말 잘 짜줘요. 애들 친구를 그렇게 잘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이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기사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어필되지 않아요. 이런 기사.
기사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더 행복한가요? 이거 오래 남았어요. 이 보고서 올해 보고서예요. 심각하죠. 저도 25년 차인데요. 생각해 보면 약 먹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또 슬프게도 제가 특목고도 공부해봤다고 했잖아요. 약 먹는 학생 더 심합니다. 물론 약을 먹는다는 게 정신적으로 더 문제 이렇게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양태가 있으니까 더 지금 이게 올해 나온 자료 중에요. 스트레스 인지, 범불안장애 경험률, 자살 생각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디폴트 내용이고요. 지금 요 세 가지가 너무 슬프죠.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에요. 초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초연결되도록 감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된 책들이 이 책 근데 미국 사회에서 되게 뭐랄까 충격을 줬던 책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일반 직장 생활해요. 근데 영업하니까 맨날 화장 열심히 하고 살 거 아니에요. 맨날 거울을 보거든요. 그죠? 맨날 거울 보거든요. 이런 그런 시대의 문화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이 학자들은 얘기해요. 우리 문화에서. 네. 이 셀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학자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분이 2012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2년에 나온 책이 이때 얘기했으니까 그 전부터 우리가 지금 친밀한 게 아니고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선택권,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저는 마트 갈 때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사람으로 역할을 주기 때문에 자주 가거든요. 가끔 여보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 질문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럼 결국은 아유 내가 너한테 안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의 결말이 많거든요. 지금은 안 물어보죠. 그냥 저는 이거 합니다. 들어서 옮겨놓고 혹시 어떤 디지털 도구 사용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 놔요. 정말 너무 힘들죠. 우리 혹시 선택을 강요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956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닥달이라는 개념. 대단하죠. 현대 기술 문명은 우리에게 닥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 문명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내가 이런 연수를 해도 와야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그런 닥달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렇게까지 오기에는 1박 2일 여기 오기까지는 좀 닥달 마음으로 오기는 좀 너무 대가가 크긴 한데 어쨌든 실제로 닥달 당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거죠. 저는 핸드폰 구닥다리에 쓰는데 저희 아들은 최신 폰 미국에서 생산된 걸 사달래요. 그거 안 사면 안 된대요. 정말 이 닥달 당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슬프다는 생각도 해봐요. 이준호라는 분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런 디바이스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사업가죠. 이분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청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이럴까요? 우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죠. 이거 인터넷에 있는 신문 기사인데요. 하이테크하니까 이 직업 됐다는 뜻이에요. 실제 이런 조사 결과예요. 학교는요.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디지털 선도학교 같은 학교예요. 고등학교. 그 학교 1년 동안 가서 연구생을 가보니까
하이테크가 되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에 교사들이 허덕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가지고 논문이 나왔고 그 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테크 되니까 일이 이 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OECD에서 아까 얘기한 교사나 집한 책에 있는 문장이에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 번역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판에 있는 문장을 갖고 왔는데요. 현재 이런 것 같아요. 전 수석으로서 일반 선생님들하고 같이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정서가 깊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는 흐름인데 너무 싫다. 진짜 이렇습니다. 이건 OECD 다른 문서인데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이테크가 적용되는 학교 사회에.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학교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뭔가 좀 더 열정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고려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우리가 굉장히 공공이 적이 되기 쉬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염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할수록 업무 줄 거야 라고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 편향이 우리 자신에게,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5가지를 또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보시다시피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책에서 베낀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냥 제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저의 썰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게 되고 또 내 입장에서 이거는 좀 고민해 볼까? 이런 정도 선에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 제일 관심이잖아요. 이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학생 마침판 2019년 문서에는 썸모델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썸모델을 보자 너무 놀랐는데 학생 난치방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책, 주도성 관련된 많은 국내 서적을 보면, 특히 국내 서적들 보면 썸모델 소개하는 책을 딱 한 번 봤어요. 어떤 생각이냐? 아, 이 사람만 OECD 학생 난치방 책을 다 읽었구나.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 썸모델에서는 학생의 주도권을 키우려고 하면 주도권을 키우는 수업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다른 사람들의 학자들 이론을 수업 모델화 했어요. 0번부터 9번, 8번까지 9가지의 학생 주도권을 주고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7번, 8번까지의 수업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반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연수할 때 해보니까 4번부터가 주로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육학자들은 8번은 학교 수업에서 있을 수 없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내가 했던 수업 중에 4번부터 8번에 있는 내용을 4번만 할 수도 없고 8번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어떤 교육 중에 어떤 부분은 7번, 6번, 5번, 4번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학생과 나의 주도권 관계가 주어졌는지, 또는 주로 나는 어떤 수업의 유형을 하던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내가 되도록 그전보다는 학생의 주도권을 좀 더 주는 형태로 학생이 자기 선택권과 자기 주도권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끔 좀 고려할 수 있겠죠. 이 썸 모델을 보면 어떤 걸 느끼실 수 있냐면,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 또는 수업에 이런 팁을 활용한다가 아니에요. 수업 전체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체제 자체의 변화를 썸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많은 책들에서 얘기하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학생의 주도권을 높이는 하나의 기법적인 어떤 여러 방법적인 수단 측면의 하나하나의
그 하나하나가 이틀 안에 있지 않으면 엄청나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서브들을 제시한 학자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에 이 학자가 나와서 교육계에서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이 전인별 책임이한 모형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한국 사람이 만들어진 구글에서 조회될 수 있는 이 피라미드 두 개가 번역이 제 마음에 좀 성치 않아가지고 그나마 제일 잘 나온 거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게 있어요. 구글에 이 내용도 찾아보시면. 근데 설명이 가장 요약적으로 나온 게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제가 또 만들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이 화면을 갖고 왔어요. 이 지금 아까 우리 수원도 그렇고 아침에 PPT가 좀 깨지는 건 아마 이게 저희 갖고 왔던 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형태가 아까 썸모델보다는 구조 자체가 좀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부분들을 수업에 어떻게 도입하거나 이번 단원 중에는 내가 4번에 네 번째 것도 한번 이 한 부분 이렇게 도입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적응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교사 나침판 책의 원고고 거기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몸소 보여준다예요. 이 몸소 보여준다는 표현은 서양의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동양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리고 2019년에 나온 학생 나침판 책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을 지덕체로 보는 이 세 가지 관점 외에 영혼이라고 하는 이 혼에 대한 관점을 사람을 네 파트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학생 주수 모시는 문서에. 굉장히 동양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홀리스틱 교육학이라고 부분에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메타인지 기술이 결국 적응교육의 핵심이래요. 메타인지는 그 상황에서 뛰어나와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수업의 최종 과정에서 메타인지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수업이 마무리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IB에서의 논설, 글쓰기는 가장 논문이라는 건 가장 메타인지적인 글쓰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3차원적인 또는 고차원적인 굉장히 논증적인 글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술형 평가나 글쓰기가 전교과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타락습이에요.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회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타락습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죠. 결국 타락습은 무언가를 내가 배운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할 때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잠깐 유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온전히 다시 배운다는 거예요. 이 타락습의 관점은 이런 거죠. 기존에 배우고 있는 내 것이 나에게 편견이 돼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지장이 되게 하지 않을까? 결국 이거예요. 결국 과거에 알고 있던 내 자신이 그거로부터 나를 메타인적으로 다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 Learn, Unlearn, Relearn이 OECD 문서 이 표현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감성. 이 민감성이 창의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조그만 그거가 별거 아닌데 나는 그 사람 그걸 크게 놓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스마트폰 중독으로 학술지도 A등급부터 있거든요. 최고 등급 A등급 학술지에 나온 것들로 해서 해봤더니 838편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으로는 단어로만 엄청난 거죠 지금. 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때 교직이 돼 있었으니까 야 삶의 표면 도구 나왔다 생각했지 이게 학교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우리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거는 스마트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난 뒤에 나타날 거라고 그 당시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2008년 나왔으니까요. AI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 세대를 살아봐야 돼요. 문제는 한 세대를 살아볼 때까지 학생들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증된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는 그 온전한 책임을 학교가 떠맡아야 되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학교 공동체가 깨졌어요.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까? 저희 집만 해도 상처가 너무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이혼할 뻔도 했죠. 진짜 하여튼. 이거를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이게 몇 년일지 모르겠어요. 이 두 상황이 났을 때 그 책이 누가 지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애들이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래서 지금 아예 상 못하게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최근의 기사는 이거죠. 지난주의 기사예요. 지난주에. 진짜 우리도 아예 못 사용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핸드폰, 스마트폰 학교에서 걷는 것도 아예 안 되는 학교들도 있고 당연히 학교에 와서 걷어야지 하는 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만의 룰들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시점이에요. 지난주 기사에 이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있었는데요. 수행평가 할 때 챗GPT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수행평가가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근데 그게 지금 나왔고 뭐 대학들 세 군데 문제 됐잖아요. 당연히 스카이에 간 학생들이 공부는 잘했을지언정 더 유리적이지 않아요. 보장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치팅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가 우리가 키운 애들 쟤네들이죠. 모범생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독립적인 사고가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독립적인 사고를 하려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기네 표현을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인 사고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교사와 학생도 이런 학생을 키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내가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전한 주체로서 교사를 쓰는데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활용할 걸 제가 이제 시간이 1분 남아서요. 결국은 적절하게 의미 있게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적재적소. 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크놀로지 통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사수과 평가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학문적으로 학습 과정에 내리는 평가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 표현이 가정중심 평가나 학습 위한 평가 또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 개념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표현들을 좀 말씀을 드려요. 학습 과정에 내리는 평가.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거라서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가치 중립적일까? 이건 굉장히 과학 철학적인 분야의 내용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에듀테크 도구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얘기하시죠.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언어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 책이 아주 오래된 이 분야의 명전 같은 책이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이 돼 있어요. 언어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은 스마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래 그 스마트폰 개발자들이 처음에 스마트컴이라고 개발한 거 아세요? 컴퓨터인 거죠, 사실은. 근데 컴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안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큰, 그래서 폰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바꾼 거예요. 처음에 개발한 사람들. 어쨌든 존재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 뇌과학의 함정, 제가 뇌과학에 대한 논문도 써봤던 경험이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06년에 박사 과정 때 뇌과학을 처음 배우면서 와 정말 무섭다. 사랑도 뇌과학으로 표현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절대 가치중립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결국은 무언가 우리가 AI나 AR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선택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그 전에 했던 다른 걸 선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화면만 하겠습니다. 이 하그리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4년에 쓴 글이에요. 그때는 AI가 없어서 기술이라는 단어, 테크놀로지가 있었고요. 그 기술을 지금 AI로 바꿔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내가 AI나 에듀테크를 뭔가 잘 사용했다고 해서 스마트 교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무의식적인 편향으로부터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글귀를 갖고 왔어요. 이 책 꼭 보시길. 두 권인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보다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 앞에 시간이 꺼져버려서 1박 2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너무 힘드셨죠. 저희 연수가 항상 너무 강행군이라는 얘기 때문에 저희가 혼나기도 하는데 늘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좀 여러 가지 좀 변형을 주려고 해요. 아마 올해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양평에 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